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요즘 기아 PV5가 엄청난 인기잖아요. 나오자마자 독보적인 공간 활용성, 다목적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지난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국산 전기차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정말 사람들이 원하던 실용적인 전기차, 대왕 레이 전기차가 나오니까 단숨에 이렇게 인기를 독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PV5도 좋기는 한데 화물용이나 캠핑용이나 이런 걸로 쓰기에 차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고, 또 배터리도 조금 더 넉넉하게 들어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PV5보다 더 큰 PV7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PV7급 차가 오늘 르노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바로 르노 트래픽이죠. 이 차는 국내 출시가 약속되어 있는 차입니다. 작년에 아르노 벨로니 르노 부사장이 한국에 와서 르노 성수에서 누벨바그 간담회를 열고 세닉 전기차를 시작으로 프랑스에서 생산한 LCV 마스터 트래픽 항구 전기차를 속속 한국 시장에 출시할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트래픽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출시돼서 앞으로 나올 현대 스타리아 전기차 기아 PV7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차로 예상되는데요. 르노 트래픽 이테크 일렉트릭 어떤 차로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트래픽은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정말 의미가 각별한 차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프랑스의 재건을 함께 이끌었던 차라는 인식이 있는 프랑스의 진정한 국민차라고 할 수 있죠. 당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프랑스는 승전국이었지만 모든 게 파괴되고 자원도 극도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1940년부터 1944년까지 프랑스를 점령하면서 독일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았기 때문이었죠. 남 얘기 같지가 않죠. 나치 독일은 당시 프랑스 GDP의 20%에 달하는 막대한 점령 비용을 매년 뜯어갔고요. 식량, 석탄, 철강, 공작기계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독일로 반출해 갔습니다. 게다가 1944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프랑스 전역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연합군은 당시에 이 독일군의 보급로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프랑스의 철도나 교량을 집중적으로 폭격했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 철도망의 절반 이상이 파괴됐고 교량 2,000개 이상이 끊어지고 항구들은 대부분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었죠. 71만 채의 건물이 완파되거나 파손됐고 2만 곳에 가까운 공장이나 산업시설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는 승전국 지위를 얻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독일의 수탈로 알맹이가 다 빠져나갔고 전쟁 과정에서 인프라마저 다 파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후 프랑스는 미국의 마셜 플랜, 원조 없이는 자력으로 회생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적 위기를 겪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1945년에 일단 자동차 산업부터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플랑퐁스라는 강력한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이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저것 차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경쟁할 때가 아니니까 너네 자동차 회사들 우리 정부가 정해준 차만 만들어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르노가 정부로부터 받은 미션은 승용차와 대형 트럭 생산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승용차랑 대형 트럭 생산이면 땡큐죠. 돈 많이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일 돈이 많이 되는 차는 소형 상용차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형 상용차 시장은 라이벌인 시트로엔과 푸조가 사업권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르노 입장에서는 거리에서 시트로엔의 타입 H라는 차가 막 돈을 벌면서 돌아다니는데 이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르노는 이 플랑퐁스 규제가 끝나는 1959년에 바로 소형 상용차를 내놓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최초의 르노 트래픽 에스타페테였죠. 에스타페테는 이탈리아어 스타페타에서 따온 말인데 배달부라는 뜻입니다. 전후 프랑스 복구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물자를 나르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죠. 이름부터가 이렇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한테 상당히 호감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경쟁차들은 후륜구동 방식이라서 짐칸 바닥이 좀 높았는데 에스타페테는 전륜구동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짐칸 바닥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평평하게 만들 수 있었고요.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짐을 싣고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적인 벤의 시초와 같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에스타페테는 오렌지색, 노란색 같은 화사한 컬러로 출시가 되면서 당시 전후 칙칙했던 프랑스 도로에 활력을 불어넣어줬고요. 전쟁의 상처를 딛고 밝아지는 이 프랑스 거리를 상징하는 차가 됐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 차를 일하는 말처럼 믿음직하다고 해서 르쉬발, 아닙니다. 르쉬발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부르면서 에스타페테에 애정을 쏟았고요. 아직도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전후 프랑스의 재건을 함께 이끈 국민차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프랑스가 복구를 다 하고 다시 경제가 부흥이 되던 시기인 1970년대 후반이 되고 나서는 이 차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고속도로가 다시 뚫리고 물류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에스타페테는 애초에 태생이 도시명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과 맞지 않게 됐던 거죠. 마침 당시 포드 트랜짓 같은 차들이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힘이 센 차로 나오기
나오게 되면서 르노 내부에서도 에스타페테를 트랜짓과 경쟁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차로 바꾸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타페테의 후속으로 트래픽이 나오게 됐죠. 동네를 돌아다니는 배달부 에스타페테에서 도시와 도시를 잇는 교통, 트래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차가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디자인도 동글동글하던 과거의 디자인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직선적인 디자인을 해서 내놨고요. 구동 방식도 전륜구동과 후륜구동 모델 두 가지로 내놨습니다. 짐칸을 넓게 쓰고 싶은 소비자는 전륜구동을, 짐을 무겁게 싣거나 견인까지 해야 되는 소비자는 후륜구동을 이렇게 선택하도록 한 건데, 같은 차종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 구동 방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설계를 했다는 게 상당히 파격적이었죠. 이런 혁신들이 적용되면서 트래픽은 엄청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1980년 1세대 트래픽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누적 250만 대 이상이 판매됐고요. 이후 2세대 트래픽은 나오자마자 2002년 국제 올해벤상 수상, 또 트래픽 차 자체가 워낙 잘 만들어지고 성공적인 차로 거듭났다 보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이거 트래픽 갖다가 우리 배지 좀 달고 팔게 주세요 라고 르노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펠은 비바로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했고요. 닛산은 프리마스타라는 이름으로, 피아트는 탈렌토라는 이름으로 각각 트래픽을 판매하게 됩니다. 유럽 도로에 돌아다니는 중형배는 껍데기만 다르지 사실은 다 트래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르노 트래픽은 이 급에서는 완전히 유럽 시장을 평정한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럽 시장을 평정한 차가 이번에 완전히 새로운 4세대 모델로, 그것도 전기차로 나오게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유럽인들의 관심이 대단하고요. 특히 이번에는 아르노 벨로니 르노 부사장이 우리나라 출시를 약속한 차이기도 하니까 과연 현대 스타리아 전기차 그리고 기아 PV7과 경쟁하게 될 르노 트래픽이 이번에 어떤 차로 나오게 됐는지 이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트래픽 크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숏바디 모델인 L1 모델, 롱바디 모델인 L2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나온다고 하고요. L1 모델 같은 경우는 길이 4870mm, 너비 1920mm, 높이 1900mm, L2 모델 같은 경우는 길이가 40cm 더 길어져서 5270mm의 길이를 갖춘 차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롱바디 L2 모델 기준으로 현대 스타리아나 기아 PV7과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기아 PV7은 제가 실제로 양산 차량의 크기를 아는 게 아니고요. 기아가 작년 1월에 CES에서 공개했던 컨셉트카의 크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르노 트래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높이입니다. 높이를 1900mm, 1.9m로 딱 맞췄어요. 지금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2m에서 2.3m 높이 제한이 있는 지하 주차장이 많은데 여기를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타리아가 지금 높이가 1990mm인데 이것보다도 높이가 90mm 더 낮으니까 지하 주차장 진입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낮은 높이가 구현될 수 있었던 건 역시 전기차 전용 플랫폼 덕분입니다. 르노의 전기차 전문 자회사 암페어의 LCV 전용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활용해서 개발했다고 하고요. 기존 내연기관 트래픽 같으면 차체 하부에 배기 라인이나 연료통이나 이런 것들이 장착돼 있다 보니까 이걸 피해서 실내 공간을 확 벌려다 보면 차가 위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트래픽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게 되면서 바닥에는 그냥 배터리를 얇고 넓게 쫙 깐 겁니다. 그러면서 차의 높이 자체가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에 전기 모터 같은 경우도 후륜에 장착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특이하죠. 왜냐면 지금 현대 ST1이나 기아 PV5 같은 차들을 보면 전기 모터를 포함한 구동계통은 모두 앞쪽으로 배치하고 뒤쪽을 완전히 비워놓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에 짐칸을 부착하거나 캠핑 모드를 부착하거나 승객석을 부착하거나 등등 이 부분을 통째로 갈아 끼우는 방식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뒤쪽 바닥을 아주 낮고 평평하게, 그리고 아무런 기계 장치 없이 텅 비워둬야 되기 때문에 전기 모터나 구동계통은 자연스럽게 전륜에 위치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르노 트래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차를 가지고 냉동탑을 얹든 트럭 베드를 얹든 그건 특정 업체가 입맛대로 알아서 하세요 라는 겁니다. 르노가 이렇게까지 후륜구동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죠. 상용차에서는 전륜구동보다 후륜구동이 적재 능력이나 주행 성능 부분에서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짐을 1톤, 2톤 싣게 되면 차 뒤쪽이 무거워지게 되잖아요. 이때 전륜구동이면 앞바퀴가 헛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륜구동 방식은 짐 무게가 뒷바퀴를 오히려 눌러주니까 힘을 더 잘 쓰게 됩니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차이가 확 나죠. 게다가 후륜구동이니까 앞바퀴에 구동축이 없으니까 앞쪽 바퀴가 휙휙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르노 트래픽은 회전 반경이 10.3m에 불과하다고 해요. 르노의 소형 해치백 클리오랑 비슷한 수준의 회전 반경이 구현됐다고 합니다. 도심의 복잡하고 좁은 환경에서 더 편하게 쏙쏙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9m의 낮은 높이, 그리고 좁은 회전 반경, 이런 것들이 구현됐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이 차를 밴으로 쓰면서 상용차로만 운영하실 분들께는 어쩌면 르노 트래픽이 더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관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형태는 그냥 박스형 미니밴이지만 디자인 디테일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면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냈네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전면입니다. 바이저 스타일 윈드스크린이 적용됐다고 해요. 앞유리에서 측면 창문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마치 우리 헬멧의 바이저처럼 매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지금 A필러를 검게 처리하면서 유리창이 여기까지 하나로 이어져 보이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A필러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전면을 가로지르는 DRL이 적용됐는데 이게 그냥 일자 램프가 아니라 가운데에 르노 로장주 로고가 불이 들어오고 여기서 시작된 빛이 양쪽 DRL로 퍼져나가는 그런 디자인을 의도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헤드램프는 지금 아래쪽에 따로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LED 헤드램프인데도 불구하고 색상이 약간 누렇습니다. 일부러 이런 램프를 넣은 거죠. 예전에 프랑스는 1993년까지만 해도 모든 차량의 전조등을 셀렉티브 옐로우로 강제했었습니다. 노란색 불빛이 안개 속에서 더 잘 보이고 눈이 덜 부시다 라는 이유로 모든 차량의 전조등을 노란색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르노 트래픽도 그 시절의 향수가 담긴 이런 누리끼리한 색상의 LED 헤드램프를 넣은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트래픽은 짐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좋게 생각하면 얘는 내 사업 파트너잖아요. 이런 차가 너무 차가운 이 기계적인 느낌을 주는 것보다는 이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색온도의 LED를 장착한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서 상용차답게 긁힘 방지를 위해서 범퍼나 하단 부분에 무광 플라스틱 소재가 적극 사용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세한 레이저 패턴도 새겨 넣었습니다. 가까이서 봤을 때 밋밋하고 투박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쓴 가공품처럼 보이게끔 효과를 준 것 같아요. 자, 측면은 벤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차량 우측 부분에 슬라이딩 도어가 위치해 있고요. 창문 같은 부분 아래를 지나가는 선, 이 벨트 라인이 똑바로 반듯하게 지나가지 않고 중간중간 의도적으로 이렇게 끊겨 있습니다. 르노 디자이너들은 이걸 정지해 있어도 움직이는 듯한 에너지를 표현한 거라고 하는데요. 빛을 받았을 때 차가 울룩불룩 근육질처럼 보이는 효과를 준다고 해요. 기능적인 이유가 없이 오로지 디자인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런 포인트를 준다는 거, 확실히 프랑스차다운 느낌을 주고 있네요. 후면 같은 경우도 꽤 신경 썼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짐을 실는 문짝이 있는 부분의 디자인에 불과한데 여기에도 디자인적인 디테일을 더해놨어요. 일단은 3D 라이트 시그니처를 넣었다고 합니다. 테일램프에 LED 세로 램프를 넣어놨을 뿐 아니라 지금 이 램프의 형상 자체가 지금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도록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르노 공식 보도자료를 보면 In the same way as on Renault passenger vehicles 라고 나와 있는데 르노의 다른 승용차들과 같은 방식으로 디자인을 했다는 겁니다. 상용차라면 보통 기능 때문에 디자인을 포기하는데 르노는 상용차도 승용차처럼 세련된 라이트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테일램프 디자인을 해놓은 거죠. 아무튼 짐 실는 부분에도 되게 공을 많이 들여놓은 느낌이고요. 트래픽 로고는 왼쪽에, 르노 로고는 오른쪽에, 전체적으로 이 스윙도어가 비대칭의 디자인을 해놓고 있어서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계속 이 차 디자인을 봤을 때 지루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놓은 걸 알 수 있네요. 자, 전체적으로 르노 트래픽의 디자인을 보면 확실히 프랑스산 벤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일하는 차도 예쁠 수 있다라는 걸 르노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럽 도로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도로에서 봐도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내는 어떤지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고 모델이니까 적재 용량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숏바디 모델 같은 경우는 적재 용량이 5100리터, 롱바디 모델 같은 경우는 적재 용량이 5800리터라고 합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차체 크기 대비해서 적재 용량이 더 넉넉합니다. 지금 트래픽 롱바디랑 비슷한 크기의 스타리아 카고가 적재 용량이 4935리터 정도 됐는데 르노 트래픽은 스타리아보다 작은 숏바디 모델에서부터 200리터 가까이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고요. 크기가 비슷한 롱바디 모델부터는 900리터 가까이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라면 박스로 치면 120개 이상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가정용 드럼 세탁기 6대에서 7대를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도 역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서 측면 슬라이딩 도어, 후면 도어가 모두 널찍하게 열리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지게차로 어디든 유로 팔레트를 바로 밀어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로 팔레트는 가로 1200mm, 세로 800mm의 팔레트예요. 직사각형 형태죠. 우리나라는 정사각형 형태의 가로 세로 1100mm 팔레트를 표준으로 쓰기 때문에 유로 팔레트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르노 트래픽이 유로 팔레트가 측면으로도 지게차로 떠서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세로 800mm 부분으로 넣었을 때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문이 열리는 형태로 봐서는 우리나라 1100mm 팔레트는 측면으로 넣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물론 후면으로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적재 중량은 얼마나 되나? 적재 중량은 무려 1250kg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직 형식 승인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예상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1250kg이면
보면 예전에 르노 마스터급의 적재 중량을 갖추고 있다는 거고, 스타리아 카고 대비해서는 350kg 이상 더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다는 거니까 국내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환영하실 것 같네요. 자, 1열 승객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운전석에서 조수석까지 U자형 튜브가 길게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공간이 넓어 보이고 물건을 올려두기도 좋은 구조고요. 시트 같은 경우는 제타 블루진과 회색 패브릭을 섞어서 썼다고 해요. 제타 블루진은 이름처럼 청바지 질감이 드는 파란색 직물을 썼다는 거고요. 르노만의 독특한 느낌이죠. 여기에 흰색, 노란색 스티치로 좀 포인트를 줘서 칙칙한 느낌을 좀 덜어내려고 노력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대시보드 상단에는 노트북이나 서류철을 그냥 던져 놓을 수도 있는 88리터 정도 되는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이게 그냥 던져 넣어도 물건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찰력이 있는 식물성 섬유 소재로 마감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중앙 스크린 아래에 컵홀더 3개, 서류 홀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적어도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나오게 하지 말자라는 르노의 의도가 엿보이기도 하네요. 자,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디스플레이죠. 10인치 디지털 계기판, 12인치 중앙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중앙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조작성을 높였고요. 여기 중앙 스크린에는 오픈할 에보라는 르노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구글 빌트인 시스템이라서 스마트폰을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구글 맵이라든지 유튜브 뮤직, 구글 어시스턴트를 차 안에서 쓸 수 있고요. 구글 플레이에서 다양한 서드파티 앱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기사님들이 쉬실 때 넷플릭스, 유튜브, 프라임 비디오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비발디 브라우저도 지원해서 여기서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컨버터 컴패니언이라는 기능도 들어왔는데, 이건 이제 르노 트래픽을 특장 차로 개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냉동 탑차로 개조를 했을 때 별도로 온도 조절기나 스위치를 달 필요가 없이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에서 바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현대 ST1도 그렇고 기아 PV5도 그렇고 요즘 최신 상용차라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 기능이 르노 트래픽에도 잘 적용돼 있네요. 르노 트래픽 전기 모터는 후륜에 장착되는 후륜 구동 단일 사양이고요. 최고 출력은 204마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아 PV5가 최고 출력이 163마력이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강력한 수준이고요. 현대 ST1이 217마력이니까 그것보다는 살짝 약한 정도의 출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최대 토크가 35.2kgm 정도 힘 있는 모터라서 적재 중량 1.25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자, 배터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도심용 어반 레인지, 장거리용 롱 레인지 모델인데요. 먼저 어반 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를 탑재합니다. 정확히 몇 킬로와트시 배터리가 탑재됐는지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WLTP 기준으로 350km 정도의 주행거리를 확보했다고 해요. 국내 환경부 기준이면 대략 200km대 후반의 주행거리를 갖출 걸로 예상되고요. 주행거리는 좀 적지만 LFP 배터리니까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르노는 LG에너지 솔루션과 공급 계약을 맺어서 LG LFP 배터리를 탑재합니다. 자, 다음은 롱레인지 모델인데요. NCM 배터리를 탑재해서 WLTP 기준 450km의 주행거리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국내 환경부 기준이면 300km대 중후반 주행거리를 갖출 걸로 예상되죠. 300km대 중후반이면 주행거리가 좀 짧나 싶은데, 지금 현대 ST1 카고가 417km, 기아 PV5 카고가 377km 주행거리를 인증받은 걸 생각해보면 르노 트래픽 롱레인지 모델도 적지 않은 주행거리를 확보한 걸로 생각됩니다. 모든 배터리 셀은 유럽에서 생산되고 최종 배터리 조립은 프랑스 쌍두빌 공장에서 조립된다고 보도자료에 강조해 놓기도 했네요. 우리 르노는 중국산 배터리 안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르노 최초로 800V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아니, 승용차들도 아직 400V 시스템인데 상용차에서 먼저 800V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800V 시스템은 상용차에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고 더 자주 충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상용 시장에서 충전 시간은 곧 돈이잖아요. 20분을 아끼면 20분 더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르노가 작정하고 상용차에 먼저 이 800V 시스템을 넣어준 거, 이런 것들도 알 수 있네요. 800V 시스템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전압을 높이고 전류를 낮춘 거죠. 전류가 낮으면 열이 덜 나고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할 때 배터리가 뜨거워지면 충전 속도가 느려지는데 800V 시스템은 열이 덜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15%에서 80%까지 급속 충전 시간이 20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약간 함정이 있죠. 보통은 10%에서 80%까지
충전 시간을 써놓는 게 일반적인데 조금 더 이 시간을 극적으로 짧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15%에서 80%까지의 시간을 써놨습니다만 그럼에도 굉장히 준수한 충전 시간을 갖추고 있는 건 분명하네요. 르노 트래픽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는 정말 실용적이고 지금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 PV5나 현대 ST1이나 내년에 나온다는 스타리아 전기차보다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가격과 출시 일정이겠죠. 일단 본격적인 생산은 내년 말부터 르노 프랑스 쌍두빌 공장에서 진행된다고 하고요. 가격은 정말 아쉽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외 매체들에서 예상하는 가격대는 있어요. 폭스바겐 ID 버즈 카고의 가격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르노 트래픽 어반 레인지는 4만 유로 중반, 롱 레인지는 5만 유로 초반으로 출시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유로가 미쳤죠. 10년 내 최고가고요. 이 환율 그대로 국내에 출시하게 된다면 대략 6,800만 원에서 8,500만 원이 든다는 건데 이 가격이면 사실은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이라 이대로면 르노 코리아에서 트래픽의 국내 출시를 굳이 서두를까 싶기는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르노의 새로운 야심작 신형 트래픽 이테크 일렉트릭을 살펴봤는데요. 솔직히 차만 놓고 보면 정말 탐나는 물건입니다. 단순히 짐만 실는 도구가 아니라 프랑스의 낭만적인 역사도 담겨있고 디자인도 예쁘고 무엇보다 800V 시스템의 전용 플랫폼까지 스펙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거든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문제는 가격입니다. 지금 환율 그대로 계산하면 경쟁력이 없겠지만 이 차가 실제로 출시되는 내년 말 혹은 내후년 초 정도가 되면 환율이 지금보다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고요. 환율이 지금보다 안정화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국내에서 전기화물차 보조금을 받은 후 실구매가 5천만 원 정도를 맞춰준다면 그러면 현대스타리아 전기차나 기아 PV7 이런 차들과의 경쟁에서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르노 코리아가 아르노 벨로니 부사장의 약속대로 이 차를 한국에 가져올지 가져온다면 과연 얼마에 내놓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르노 트래픽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